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이제 제가 그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제 구독자분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유치원, 사립학교 유치원인데,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압류 금지라든가, 좀 매매, 파산해서 제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도 뭐 명확하게 이제 법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파산관제인 세미나에서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7월 3일입니다. 6년 전 일이죠. 6년 전에 개인 파산관제인 35차 세미나, 이때 거의 열심히 했을 때죠. 코로나 전이죠. 이때는 한참 17, 18, 19 이때 진짜 열심히 했죠. 매달 2014년부터 코로나 전이니까 2020년 정도까지 약 6년간 한 50, 60차례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정도 못했다가 작년에 좀 재개했다가 이제 발표할 거리가 너무 적어서 좀 기다렸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변호사님이, 제가 뭐 그 변호사님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 편집을 했어요. 또 채권자,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저희 단독에 있던 203단독이 저희 단독이었죠. 지금 213단독이죠. 그다음에 203단독.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3번이 이제 그 유치원에 가는 겁니다. 이 당시 쟁점은 채권자의 파산 신청으로 파산이 선고됐고, 있죠. 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가능한가? 채권자 동의 파산 절차 폐지 요건. 동의 폐지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합니다. 그때 채권자 전원의 파산 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파산 면책 절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 절차는 취하를 하고 파산만 남은 상태에서 파산 선고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동의 폐지라고 합니다. 자, 아마 저도 지금 3천 몇백 건을 한 중에서 채권자 파산 동의 폐지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볼래다가 이제 무산 본 적이 있고, 저하고 같이 계시는 이제 김 변호사님이 옛날 연예인, 탤런트, 유명한 분의 어떤 동의 폐지 절차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변호사님도 동의 폐지를 이 사건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기본은 이제 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아주 쟁점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다이렉트로 한번 이동해 보죠. 중간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 출력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럴 때 찾아보는 거죠. 뭔가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파산관제인 세미나에서 뭐 비슷한 거라도 다뤘던 기억은 있어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뭐 분양권 같은 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죠. 요즘은 또 뜸하죠. 다시 이제 또 분양권 해지가 이제 부동산 경기의 어떤 침체에 미분양 혹은 이제 과도한 분양을 받은 분들이 파산 회생해서 해지하려고 했을 때 분양권 매매에 관한 쟁점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중요하죠. 사실관계는 뭐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유치원, 사립학교죠. 유치원을 경영하던 분이 빚이 몇십억이 생긴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그 사립학교 건물을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사행위가 이쪽 기본적인 쟁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교육용 부동산이 넘긴 게 과연 매매가 유효하냐, 적법하냐, 그리고 파산관제인이 교육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파산재단으로 들이기 위해서 가처분이 되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채무자 이모 씨는 94년 서울 도봉구에서 도봉동
결국 응팔로 유명한 데죠. 응팔인가요? 맞죠. 응팔. 성대교장도 있고, 지금도 이제 북부지원, 도봉산역 유명하죠. 거기서 4층 건물이 취득을 했습니다. 9억 3천에. 이 건물에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100명입니다. 3학급이고, 채무자가 유치원 원장인데 실제로는 전처인 김모 씨가 이제 실제 운영하고 원장을 맡은 남자였습니다. 건물주죠.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가 이제 쭉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매매계획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51조는 사립학교 경제에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조 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한하는 법 51조에 의하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목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강제집행 될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히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도 될 수 없다. 그렇죠? 가압류의 목적도 될 수 없으므로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조치한 원심 판단은 정결하다. 결국은 핵심은 사립학교 교지 부사는 매매 목적물도 될 수 없고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없고 강제집행이 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우리은행은 2005년, 이분은 이제 94년도부터 쭉 있어 빚이 있었겠죠. 2005년 6월 부동산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가압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 세무서도 2006년 2월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다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죠.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시설임을 이유로 2007년 11월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에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립학교법에 교재에 편입되면 빼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립학교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학원 재벌이라고 하지만 사립학교를 통해서 이제 재단을 통해서 지배를 하죠. 정부 보조금을 뭐 하고 이제 비리가 생기는 게 교사 채용 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좀 부작용이 있어 왔죠. 역으로 사립학교는 엄청 보호를 하죠. 그 학교는 영원히 없어지진 않죠. 이제 앞으로는 문제죠. 인구가 줄고 이제 교원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사립학교법이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명지대학교 사태 아실 거예요. 명지학원. 학교본 명지학원. 명지대학교가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회생 들어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걸 파산을 하든 뭘 하든 이 목적물을 회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왜? 이 법에 의해서 거기는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법인을 인수할 만한 재력가가 내가 학교 인수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파산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뭐 M&A 하든 사든 그런 다음에 계속 내가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그걸 뭐 건설회사가 사서 건물을 다 부시고 뭐 아파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국대가 절로 갔죠. 어디로 갔죠? 용인으로 갔죠. 용인. 단국대 용인 캠퍼스. 그렇죠. 단국대가 원래는 여기 한남동에 있었죠. 그때는 학교 부지를 팔고 거기는 이제 재개발을 했죠. 그때는 이제 교육부라든가 정부 부처에 의해서 되고 직사업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은행이 이거 실패했고요. 자, 근데 이제 신보가 아마 이제 돈을 좀 꿔줬나 봐요. 2006년경 채무자 및 그 전처 김 씨를 상대로 구상금, 이제 구상금이 연대보증세 있었겠죠.
사행위 취소를 제기하여 2007년 5월 17일 채무자 이모 씨는 소의 신용비중에 57억을 지급하고 피고 이 여자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행위 소송이었죠. 가액배상. 아마 그 부동산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제지죠. 근데 채무자는 2008년 12월 19일 날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게 아마 가장이혼 가능성도 있지만 이유 어찌됐든 가장이혼 합법이고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해 강제중 결정 확정일자 2분의 1을 넘겨라. 그 다음에 나머지 피고의 처분은 매각하여 피고의 지분 매각하여 매매 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 친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원고가 아마 김 여사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원고가 그러겠죠. 신부는 2013년 7월 채무자 이재모 씨를 상대로 재산명의 신청을 하였거나 각하됩니다. 신부는 2014년 8월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자 등재 신청도 하고요. 재산조회 신청하여 이게 이제 채권자 파산을 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채권자 파산은 그냥 언제 채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는 필수입니다. 신부는 2015년 4월 전처 김모 씨 집에 있는 유채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이제 채무자 부거주 및 이혼 주장으로 집행이 불능되죠. 이런 경우에 따로 산다. 난 저 사람하고 이혼했다. 그래서 신부는 2016년 6월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파산 신청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10월 20일 파산 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제인으로 이제 이 변호사님을 선임한 겁니다. 전처는 채무자가 파산 사건을 받기 전인 2016년 10월 11일 채무자에게 부동산 2분의 1을 재산분할 이전해주고 나머지 11억 맞죠? 10만, 100만, 1000만, 11억을 지급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인 2016년 10월 22일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관제인에게 있다.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에게 채권자 파산 신청은 간주 면책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하라고 이제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거 채권자 파산은 간혹 일어납니다. 이런 건 반드시 안내해 줘야 돼요. 파산관제인은 이제 11월 15일 채무자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주다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파산 선고 다음 날입니다. 10월 20일 날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재산 분할 원인으로 10월 24일 피고에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이탈된 것은 무효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파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관제인은 이걸 이제 배우자한테 넘어간 거니까 처분인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 11월 서울 북부에.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한편 채권자 신부 역시 2016년 11월 10월 20일이 파산 선고인데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2분의 1에서 가처분하였고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사행위 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뭐 판례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거는 각하사유입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전처 김모 씨는 2017년 1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파산관제인은 가처분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가처분이 아까 옛날 사립학교법 28조 어쩌고저쩌고에 의해서 가압류도 안 된다. 강제 집행되다. 근데 가처분하고 가압류는 다르죠. 가처분은 목적물의 어떤 처분을 제한하는 거고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기해서 압류한 후에 그 목적물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돈으로 바꾸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전 단계를 가압류라고 하는 거고 가처분 자체는 목적물의 어떤 소유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누구한테 이게 권한이 있는지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서 목적물을 묶어두는 가처분이죠. 보전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하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산관제는 이제 12월 13일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부장님하고 이제 센터장과 통화하면서 이게 이제 채권자 파산이기 때문에 채권자 파산에서 그 다음에 신보 기보가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관제인 세미나에서 또 나왔어요. 관제인 몰래 사행위 당사자하고 쇼부 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어떤 변호사님이 한 것까지 기억나네요, 지금. 파산관제인 몰래 채무자와 협상하지 말라. 그죠? 경고한 거죠. 신용보증금부터 채무자 이혼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인가서, 서울 북부교육청의 자료협조 요청서 및 답변서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신보도 준비 많이 했죠. 이혼, 그쵸? 신보는 관제인에게 서울 북부교육청에서 채무자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유치원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저긴 그 일대에 유치원이 하나 없어지면 난리 나죠. 요즘 맞벌이 부부에다가 돌보미가 완벽하게 타가 정책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유일한 뭐 어린이집하고 이게 유일한 공교육 시스템이죠. 유치원생들 생각해서 파산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였어요. 이에 관제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님에게 채무자의 동의 폐지 절차를 말씀드려 보겠다. 채무자가 동의 폐지를 신청하면 신용보증기 신보가 동의해줄 수 있냐? 오케이. 동의 폐지는 파산 선고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파산 선고 이전 사항으로 그냥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는 살아있죠. 면책 자체가 없어지니까 면책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2017년 해넘기고 1월 5일 북부 처분금지 가처분 2신문길에서 채무자의 전처 김모씨 및 아들 누구를 만나 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아들은 관제인에게 신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 신보 서부채권관리센터를 방문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3월 30일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신보는 김모 씨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고 채무자의 동의 폐지 신청에 동의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8천만 원 맞나요? 1억 1천만 원을 이미 3천은 지급했죠. 1억 4천만 원을 받고서 동의 폐지를 하겠다는 취지죠. 신보는. 파산관 채무자에 대한 재단 채권은 의정부 세무서에 5억 6,400이고요. 그 다음에 김모 씨 채무자에 대한 채권 합계액은 15억 1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겠죠. 현재 채권자 목록에는 신보 한 명뿐인데 신보의 채무자의 전처 김모 씨부터 이미 6천만 원을 받았군요. 총 1억 7천을 받는 건가요? 아울러 2017년 5천만 원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동의 폐지에 동의한다고 한 점. 채무자가 유치원 설립자인데 파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도봉동 1동에 있는 사립 유치원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교육을 관할하는 서울 북부유치원에서 100여 명의 유치원생이 학부모에 큰 피해가 예정된다면 선처를 요구하고 있죠. 채무자에 대한 동의 폐지 절차를 밟으려면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취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제 면책 신청을 취하했죠. 그래서 전처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이 이제 전처한테 넘어갔으니까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을은 2017년 2월 14일까지 1억 500만 원을 갑의 임치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만약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을은 갑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파산 채권을 포기한다. 을은 이제 배우자죠. 을이 이 금 1억 500을 갑에게 지급하면 남편에게 지급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제기한 갑은 여기서 이제 파산관제인데요.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북부지법 가처분 신청을 취하고 집행을 해제하고 서울 북부지법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를 취하하고 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행위 취소를 수기한 후 취하한다. 갑이 이제 관제인입니다. 을은 이제 전처 그 부동산을 양수해 가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전처 김모 씨에 대한 가처분, 소송 싹 취하하고 말소송까지. 그 다음에 신보가 제기한 사행의 취소송. 이거는 사실은 지금 같으면 이제 판례가 명확하죠. 지금도 이제 뭐 수개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판례가 없어서 수개로 취하했네요. 이에 을은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분쟁은 관할법원을 하고, 이 합의서는 서울중앙 9단독. 9단독이면 진짜 전설의 재판부죠. 1단독부터 옛날 체제가 파산부는 이제 여러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1단독부터 서울중앙법원 파산부가 9단독이 있을 때가 이제 가장 9개 단독이 있을 때요. 그래서 관제인은 한 단독별로 5명 정도 있었고, 4단독은 저 혼자 있었죠. 4단독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석판사, 기획판사, 그분이 이제 혼자 저하고 한 2, 3년, 한 4, 5년, 5, 6년 했습니다. 5, 6년. 나중에 이제 없어지고 저는 7단독으로 가고, 이게 이제 이합 집산되다가 나중에 200일, 202, 203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다시 그걸 다시 2배로 늘리고, 이합 집산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옛날에는 9단독이 있었네. 그 전에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관제인하고. 그래서 관제인, 이분은 아마 신부한테는 한 1억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관제인한테 1억 500. 관제인이 1억 500 갖고 이제 아마 의정부 지방 세금 같은 거 냈을 거예요. 세금 좀 내주고 끝냈었겠죠. 파산관제인은 이제 아들에게 채권자 목록 수정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함. 파산관제인은 신보에게 파산 절차 폐지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한 후 채권조사 기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동의 폐지하려면 반드시 채권조사 기일까지는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조사 기일, 채권자 목록에 있고 채권조사에 응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 폐지가 됩니다. 그냥 채권 목록에 있다라 그래서 그 다 동의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절차를 다 진행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조사를 안 하겠죠. 채권조사를 하긴 하네요. 뭐 신보 혼자죠. 오케이 하고. 그래서 관제인은 의정부 세무서, 의정부 지방에게 재단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이 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신보가 사이드를 받은 건 다 신보가 이제 챙기는 거죠. 2017년 5월 동의 폐지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신청하는 거죠. 관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관제인은 이제 의견서, 면책 취하했고, 모든 요건만 심사를 하죠. 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흐트러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채권자 파산 및 채권자 파산의 요건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 56조, 57조, 28조에 의해서 매매가 금지되고 강제집행 목적물이 대상이 될 수 없고 담보 제공도 안 되고 사립학교법은 아주 사립학교 재산을 거의 영구히 유지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립학교법이라는 제도가 누가 학교를 사갖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만 학교법인 판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면책 사건을 하고 있고 서울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인데 그거를 팔았죠. 팔아서 이제 사업장을 쓰고 그 학교는 없어지진 않아요. 결국 그 새로운 이사장이 운영자가 또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학교죠. 그렇죠? 계속 학교입니다. 그거는 팔아도 학교고, 그렇죠? 다른 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파산 신청 요건 및 채무자 면책 시기 등 이거는 그냥 채권자 파산을 할 수 있고 채권자 파산에서는 자세하게 하니까 생략할게요. 재산 명시까지는 해야 된다. 재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재산 명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산 명시. 그렇죠? 재산 명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책 신청. 채권자 파산에서 까딱 잘못하면
면책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서울에 두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 제가 늘 뭐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외환 선물 거래로 몇천억의 피해를 주고 지금 부속돼 있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중앙법원에서 서울해생법원이죠.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채권자들이 그 은닉재산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밑에 한 120m 지점에 법인관제인께서 이제 그건 원래 개인이지만 재정 합의 결정, 그러니까 재판을 합의부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 관제인이 하기에는 너무 채권자도 뭐 10,000명 넘고 금액도 몇백억이고 그러니까 큰 사건을 경험해 본 파산관제인, 법인 파산관제인 중에서도 이제 좀 상당히 능력 있고 좀 큰 사건을, 굵직한 사건을 하신 변호사님이 그거를 하고 계십니다. 김성훈이라고 지금 아마 한 10몇 년 살 거예요. 그게 채권자 파산이고요. 거기서 김성훈 씨는 파산 선고 후에 면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요거를 면책 신청을 안 했어요. 요거를 요 면책 신청을 안 했어요. 30일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현재현 회장님이 있습니다. 동양그룹 옛날에 그분은 이제 법조인이었지만 그룹 사이로 이제 동양그룹을 이제 경영하다가 이제 잘못됐죠. 그래서 뭐 구속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그룹에서 이제 그 동양증권을 통해서 채권 발행한 게 또 이제 잘못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채권자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그분 사건은 개인 관제인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얼마나 배당할지 뭐 몇 년 했을까 아직도 남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쵸? 다시 한번 쟁점을 한번 복습을 할게요. 교육용 부동산 처분에 대해 파산관절이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일을 했어요. 전처가 이제 2분의 1을, 그쵸? 이제, 채무자가 전처한테 다 넘긴 거죠. 근데 가처분을 이제, 이 여자분은 압류나 강제 집행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다라고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이렇게 있죠. 사립학교란 사입이 설치한 유아교육법 2조 2항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되죠. 그다음에 학교법인은 이걸 다 매도하거나 담보해주고 할 수 없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 2단계에서 안 된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운영하는 교지 교사, 학교 건물, 학교 땅, 운동장 안 된다. 가처분 목적인 가압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을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처분권을 갖고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무자 독립하여 제3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네 꼴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죠.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렇죠? 같지만 다른. 파산관제인이 신청이 준한 것처럼 별지 목록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강제 집행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별점을 기준한 이전 등기를 말소하려고 처분경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례나 이런 주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다 인용이 돼서 결국은 관제인이 이겼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극적인 화해를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관제인과 신보도 일정 정도 좀 돈을 받고 동의 폐지에 동의하고 국가도 이제 한 1억 원 정도 한 뭐 정도의 어떤 세금을 변제받고 그 다음에 그
사립학교 경영자와 전처는 뭐 이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산 분할 위자료, 뭐 가장이혼일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빚덩이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김모 씨는 유치원편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유치원 해야 되고 그 상속도 못 받아요. 상속받아도 유치원, 학교를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가 하든지 다른 사람을 뭐 위탁 경영을 시키든지 안 됩니다. 제 사유재산이라고, 사유재산이지만 영원히 학교로 사립학교, 유치원으로 빼니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산이라고, 올바른 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협을 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유치원, 사립학교 얘기를 하길래 불현듯 이게 뭐 교과서에 보면 잘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도산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것과 비슷한 게 나오는 게 병원이 있습니다. 학교 병원. 의료법. 여기 이제 변호사님도 그 소개됐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있네. 요것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인 성경의료재단의 파산사건 2013에서 병원 매각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24일 파산관절이 신청한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였고 2010년 4월 4일 매일경제신문에 자산 매각 공고를 한 후 2010년 7월 3일 파산관절인과 땡땡 의료법인 간의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 그렇죠? 의료법인.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성경의료재단이 기본재산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매각하려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안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요 없어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만 받아 매각하였습니다. 지금 학교법인 명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지학원에 그거 매각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나서서 뭐 허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부에서 그 학교를 제가 사겠다고 하면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학교를 살 수가 있어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내가 돈이 많으면 학교를 뭐 다시 좀 투자를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학교만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거기다가. 학교를 싹 밀고 뭐 아파트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교육부에서 터치를 안 해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교육부 장관, 뭐 의료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탄력적이죠. 그래도 뭐 요양병원 같은 걸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유지가 있는데 학교는 사실은 이제 힘들죠. 이제 학교를 판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는 법에 의해서 그 학교 부지를 이제 폐지하는 어떤 그런 행정 절차가 있죠. 시골 학교 가면 분교 있죠. 분교. 그 공분교인데, 뭐 민간한테 이제 불화를 해서 학교를 없애고, 불화를 해서 무슨 뭐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박물관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뭐 전시관, 작업실, 뭐 예술가들, 그런 분들이 어떤 작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전시 공간으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 걸 보시면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유치원 원장들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저 한 2, 3년 전에 뭐 엄청 정부 지원이죠.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겁니다. 사립학교 유치원이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공교육 시스템이 부실했죠. 옛날부터. 사립학교가 거의 한 60%, 70%를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교육은 지방에 보면 딱 한두 군데뿐이 없죠. 공교육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립학교죠. 교육 자체를 사립학교가 거의 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립학교의 어떤 그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립학교의 재산은 국가가 마련하는 게 아니죠. 일제시대부터 아니면 조선 말 때부터 선각자들, 지역 유지들,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시사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
고등학교, 뭐 중학교, 그쵸? 초등학교부터 해서 그런 교육, 사립학 교육 모든 저거는 정부에서 나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독지가들이 시사한 거죠. 기부한 거죠. 그거 갖고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